하고 In progres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좀 제가 예고를 조금 해드렸죠.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금리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리가 도대체 뭘까? 어디에서 정하는 걸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금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최근의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이상 오르면서 40여 년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9.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대였던 지난 5월의 상승폭을 한 달 만에 뛰어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넘어섰습니다. 또 한 달 전과 대비한 상승폭도 5월부터 2달 연속으로 1% 이상 올랐습니다. 문제는 연료와 식품 가격입니다. 자동차 휘발유 값은 1년 동안 6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계란과 우유, 밀가루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오르며 식료품 값은 12% 상승했고 항공권 가격이 34% 급등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은 20% 이상 뛰었습니다. What's surprising is, like I said,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여부나 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인 근원 소비자 물가도 1년 동안 5.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크게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이후로 내려간 기름과 곡물 등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발표된 물가 지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자, 여기서 뉴스를 봤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그리고 각종 요금이 인상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특히 경제 뉴스를 볼 때 용어를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용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여기 뉴스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용어가 있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뭔가 봤더니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요.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매 동향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같이 해서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요,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9.1% 급등했대요. 9.1%가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에너지, 가스의 인상,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식품 가격의 인상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휘발유 값만 해도 1년 사이에 59.9%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거는 아마 우리 원장님들도 그 주유를 하시는 분들,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가스 가격의 인상 말고도 어떤 부분이 있냐? 바로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죠. 그 항공권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대중교통의 요금도 인상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이 바로 기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주유를 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요금들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계란이나 밀가루, 우유 같은 이런 식료품의 대부분 품목들도 12.2%가 올랐대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빵을 사러 갔는데 원래 한 1,300원 하던 게 갑자기 2,400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밀가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빵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바로 이거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산유국입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요, 세계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밀가루나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러시아가 세계 산유국 중에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 가격도 오르고 공장 가동 같은 데도 영향을 미쳐요. 공장을 가동하는 데에도 이런 원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섬유 산업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모든 생활이 다 중단되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밀가루가 들어간 제품들의 원재료의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게 되는 과자, 빵, 라면, 소면 이런 것들의 가격들이 다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빵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곡류의 수출의 중단은 곡류, 이런 옥수수나 밀가루 같은 곡류들은요, 사료의 원료가 돼요. 사료. 우리 사료는 어디에 쓰이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가축을 키우는데 이 사료는 필수품이잖아요. 그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류가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서 가축들의 먹이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 관련된 식료품들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젖소들을 먹이려면 사료가 필요한데 그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농가에서는 그 우유를 판매할 때 자기네들이 사료값을 그 비용을 지출한 거를 다 더 붙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런 물가 상승을 우리 고급진 용어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줄이려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방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뉴스에서 미국의 금리가 0.75%포인트가 오른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빅스텝입니다. 빅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자이언트.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는데 이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한다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잠깐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자면 BP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원래는 보통 BP라는 용어를 씁니다. BP는 베이직 포인트의 줄임말이고요. 1BP는 0.01%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이게 금융시장에서 생기는 혼란이나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에요. 여기 BP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1%포인트, 그리고 뭐 연방준비제도에서 했다고 하죠. 100bp. 100bp는 1.0포인트, 그리고 1bp가 0.01포인트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20%에서 10% 하락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10% 하락했다라고 하면 무슨 이게 10%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20%에 10%가 줄어든 18%가 되었다는 건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할인폭을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 하락, 10% 할인 이런 말보다 200bp를 뺀다라고 얘기를 하면 18%라고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확해지는 기준을 잡기 위한 용어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보통 25bp씩,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립니다. 금리는. 그런데 소수점 단위라서 별로 안 오르네 하면 굉장히 큰 오산인 게요. 이게 퍼센트 포인트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2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1년에 8번을 기준금리를 조정할 권한이 있는데 기준금리가 한 번에 0.25%포인트씩 움직이게끔 기본 범위만 조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베이비 스텝입니다. 0.25%포인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단계만 올라가면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 번 더 껑충 그냥 뛰어버리면 빅 스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0.25, 0.25 이렇게 한 계단씩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면 빅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0.5% 이상 인상하는 것, 즉 이 빅 스텝을 3번 연속, 3개월 연속 하게 되면 이거를 전보 스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 지금 미국이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이언트는 거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인의 발걸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준이 되는 것보다 무려 3배나 껑충 뛰어간다. 그래서 거인의 발걸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연방준비제도라는 표현도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역별로 12개 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해서 2,800개의 회원은행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1913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를 여기서 정하고 있죠. FOMC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들 보면 FOMC라고 써여져 있는 것들도 간혹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옆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FOMC입니다. 금리 결정에는 모두 연준 소속의 7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참가해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의 금리 인상은요. 달러의 금리 인상,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의 강세를 뜻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나라의 통화의 약세. 상대적으로 더 약해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라는 걸 뜻합니다.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1달러에 1,300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는 다른 나라, 국제사회에서 볼 때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환율이 오르면 우리의 화폐 가치, 그리고 우리의 물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시장, 이런 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물가가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물가가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맞아요. 원화는 하락해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300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투자도 위축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국 화폐의 환율이 오르면, 즉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수출업체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물가 상승이나 외국인 투자 감소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원자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100달러 하던 물건을 똑같이 100달러짜리를 사오는데도 예전에는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었던 거를 13만 원에 사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 금리 상승은 이렇게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돈은 안전하면서도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은행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가 이자가 오른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맡겼을 때 내가 맡긴 돈에 대한 이자도 더 많아지지만 반대로 내가 돈이 부족해서 빌릴 때 대출에 대한 이자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은행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부족했던 사람들도 지금 부족하지만 조금 참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빌려야지 하면서 안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한미의 기준 금리 추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를 붙잡으려면 이 원화 가치를 높여야 돼요. 왜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안 하겠죠. 왜? 자기네들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 최근에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똑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소비하고 투자는 줄어들게 돼요. 소비하고 투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증권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왜 줄어드느냐, 이걸 보면 이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예금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금리가 상승하니까 우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2금융권 같은 데는 9% 이자를 주는 곳도 생겼다고 하니까 은행으로 좀 갈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니까 돈이 부족해도 빌리려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처음에 계약을 했다면 내야 할 이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대출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대부분 인하하긴 했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 뭐 3.31%, 6.23%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연 6%를 넘어가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 사용했던 분들은 나 2%로 했는데 갑자기 4%, 5%막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금을 하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대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더 쓸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거죠. 초래되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실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다 누리고 있어서 대출 따위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출의 상환 방식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이 3가지를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1번 한번 채팅창에 눌러봐 주실래요? 아니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무슨 방법으로 내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5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5번 아리까리. 맞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뭐 다달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저도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대출 상환의 방식을 알면 내가 은행에 가서 한번 이런 걸 요청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거예요. 보통 굉장히 큰 금액을 빌릴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주택 융자 같은 거요.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 원금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을 그냥 쉽게 1년이라고 할게요. 1년 뒤에 1,0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안에는 계속해서 이자만 내는 걸 바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서 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요. 두 번째 달에는 1,000만 원에서 내가 원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이 있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덧붙여서 내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서 내고 남아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다달이 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매월 상환하는 상환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죠. 자,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느냐,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예요. 위의 방식은 이제 원금만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3번 방식은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해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똑같이 내는 거죠.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의 비율이 커지고 갈수록 이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채무자의 입장,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이 3가지 중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 뭘까요? 1번, 2번, 3번 한번 채팅에 달아봐 주시겠어요? 나 이걸 것 같아. 우리
제가 알기로는 수학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3번, 주로 3번을 한다. 3번을 많이 보았다라는 거죠. 자, 2번, 3번.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2번으로 선택해 주시는 분도 나오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우리 다 알죠?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웃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대출이자 계산기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면 이자율 만약에 지금 4%가 거의 최저인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4%로 딱 잡았을 때 총 대출 이자가 1,200만 원이에요. 아니다, 120만 원. 죄송해요.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나눠서,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만 12만 원씩, 10만 원씩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원금을 균등하게 했을 때 이렇게 36회, 저 3년으로 이렇게 설정해 놨거든요. 여기 36회. 36회 쭉 어떻게 떨어지는지 상환 금액은 이거는 원금을 이야기해요. 원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대출 잔금이 이렇게 남는다. 상환 금액은 이제 원금을 균등하게 했으니까 원금은 균등하게 되고 그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덧붙여서 이렇게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금 균등. 요거는 내는 금액이 똑같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친 금액이 내가 36회 내는 동안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총 대출 이자는 62만 8,635원.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여기 물론 은행도 본인들의 이익을 이자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대출 상품에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너무 크게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이 방식이겠죠. 원금을 균등하게 내는 거.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상품에 다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출 상환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환대출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품으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금융 상태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 계산이나 제도, 그리고 상품의 특성 이런 것들도 다 잘 확인해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경제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리금 균등인데 원금 균등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신용 상태가 괜찮고 그런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친절한 검색창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검색을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어떻게 수익화시킬 수 있을까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을 했어요. 지윤 코치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고요.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는 여름방학 특강용 경제 교실을 배워보실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면으로도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게끔 특강을 준비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활용 팁도 다 드릴 거고요.
교환도 다 드릴 거예요. 교환도 그냥 뭐 수정 못하게 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수정도 얼마든지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내용을 아낌없이 다 드릴 예정이고요. 23일 날 토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 혜택으로 캐시플로우 2022 플레이를 하게 되면 원래 이 플레이 모임이 이게 경제보드 게임이거든요. 캐시플로우 경제 흐름,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게임인데 저희가 8월에 이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기본 플레이가 원래는 5만 원, 그리고 2022 버전까지 풀 플레이를 하면 10만 원인데 이번에 경제특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참석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바랄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어요. 네. 맞아요. 캐시플로우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유명한 보드게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폼은 바로 작성해서요. 보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료할게요. 네.